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이르면 오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대표해 참석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오늘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열병식이 언제 열릴 것이냐 시기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내일 자정 그러니까 0시에 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 예보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규모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달라진 열병식의 전략 문화, 군사 문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군사 대비태세 점검이라든가 무기 대거 등장을 넘어서 열병식을 사실은 정치화하고 있거든요. 그 정치화하는데 필요한 것이 극적 효과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에 아주 색다르게 열병식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고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야간 열병식이에요. 그래서 무박 2일 열병식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적 효과가 어느 정도 퇴색된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우천이라는 게 사실은 극적 효과를 노리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천이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그게 우천을 피할 수도 있고 우천을 그냥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3가지로 정도로 보는데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를 약간 피해서 어느 정도 오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비가 이제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야간 조명을 이용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효과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가 비가 적절히 오는 상황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아예 안 오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 하는 방법도 있고 되레 비가 많이 올 때 함으로써 그 군대의 어떤 전투 의지를 보여주고 열병식의 그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3가지 옵션이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대신에 국무원 리창 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찾았습니다. 오늘 낮에 왔다고 하는데요. 역대 노동당 창건 기념일 방북 인사 중에 가장 서열이 높아요. 이 의미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열병식 정치에서 북한이 많이 공을 들였다고 봐야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베이징을 찾았잖아요.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 답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 자체가 외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내기를 바랄 텐데 그게 이제 금메달의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은메달의 성과라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역대 최대 이제 격이 높은 이창 국무원 총리가 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열 1위의 그 인사가 2군데서 왔어요. 베트남과 라오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는 둘 다 권력 서열 2위예요. 이게 사실은 북한 행사 중에 아주 역대급 모습이기 때문에 외교 성과로 은메달 효과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역대급 인사들이 참여를 한다면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열병식을 좀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몇 시간 정도 차이는 그 참가한 외부 인사들이 양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던질 때 이제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이해해준 메시지를 같이 던진다면 어차피 이 무대 자체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동한다면 그 정도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컨텐츠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거듭 언급이 됐습니다만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북중러 삼각연대가 또 돋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서 정상이 오는 건 아닌데 각자 2인자를 보냈단 말이죠. 나란히 이런 삼각 구도가 보일 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 80주년 기념해서天安문 광장에서 열병식을 열 때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사실 주목했어요. 미국도 백악관에서 주목을 했고 이만큼 북중러 연대가 사실상 동북아나 한반도 지정 문제를 넘어서 국제 안보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번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이런 그 열병식은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서열 2위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시즌2가 되는 것이죠. 그 시즌2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호스트가 돼서 중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호의를 받으며 북중러 연대의 효과를 극적으로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중러 연대가 단지 북한이 그 플랫폼에 따라가는 행위자가 아니라 일부 주도하는 행위자도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노리는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베트남, 이란 등 비서방권 국가 지도자들도 속속 지금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국제 안보 상황이 이제 두 개 진영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그래서 이 권위주의 진영에서의 결속력을 높이는 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사실은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은 낮아지고 그것을 그러한 효과를 이 열병식 정치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다른 강화되는 단초를 마련한다. 예. 그게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해왔는데 이제 북한도 단순하게 그러한 그 결속력 강화에 순응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국가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가로서 주도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던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당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색출을 해서 제거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건 좀 내부 결속에 좀 더 힘을 쓰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은 저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린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핵 보유국 등국으로 가기 위한 완성지를 만드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게 하나이고 국제적 지위를 높인다. 즉 다자무대에 준한 어떤 그 행사 성격을 통해서 전략적 지위, 외교적 지위를 높인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체제 결속을 노리는 게 있는 거죠. 예. 체제 결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창건 그 사적관 방문해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체제 결속을 노리는 거고 지금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이 주간이라고 하는 그 기회는 체제 결속을 노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관심이 또 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메인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미국 혹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권력서의 이의를 대동하고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우방국 동맹국이 있는 상태에서 연설을 하면 금을 힘을 실어주는 그 같이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힘을 예.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략적 타이밍이 제공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이 이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핵심 배경은 핵으로 무장한 국가라는 달라진 지위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불가다라는 말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가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이지는 아니더라도 묵인을 하거나 우회적으로 동조하는 것처럼 구색을 만들어서 북한의 이제 핵 지위를 공고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예. 반미 제국주의 전선을 이제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신동맹을 조약을 통해서 이제 맺으면서 다국화된 국제 질서를 얘기를 했고 중국도 다국주의를 계속 얘기해요. 다국화된 질서를. 그게 뭐냐면 미국이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힘을 나누는 다국화된 질서를 가야 되고 그런 질서로 바꾸는 데 있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서열 2위 인사가 왔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하고 급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북한이 지지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예. 대표적으로 예. 대만 관련, 예.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한 그런 발언이 연설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연설을 육성을 실제 들어볼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인사가 참가한다라는 걸 넘어서더라도 좀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여진다라는 것은 저희도 지금 대담 중에도 여러 번 확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또 러시아와 좀 어떤 외교 관계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끌어가야 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관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북중러 삼각 연대가 공고가 되지만 아직까지
한미일 삼각협력처럼 제도화되거나 체계화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양자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한 상태에서 3자 협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로드맵 중에 일부가 조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중국 전승절 80주년에서도 북중로 3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양자 중심성은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양자 중심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3자로 가기 위한 교두보는 점점점 마련된다. 그럼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 한국이 갖고 있는 소다자 협력 삼각체를 잘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미일 삼각협력이 있고 그다음에 비유사 입장국까지 포함해서 가동되는 한중일 삼각협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둘 다 활용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예. 정상과 중국 정상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 차원의 외교와 비유사 입장국하고의 포용 외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중국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어떤 모습, 그 한반도로 봤을 때는 남북한이 되겠죠. 그게 결국은 중국의 실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소통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어필하는 거. 이게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 북한에서 좀 공식적인 이벤트를 할 때 주목이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또 좀 이번에 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번에도 등장을 할 것인가. 둘째로는 좌석 배치라든지 호칭이라든지 좀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열려 있을지 두 가지 부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김주혜가 이번에도 등장할지 여부는 최근에 김주혜를 행보를 보면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혜가 뭐 원산 갈마지구 거기서 참관했었고 심지어는 베이징까지 같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군사 열병식에서 2023년에 열병식을 3번 했는데 2월에 처음에 등장한 이후에 9월에 열병식 3번째 할 적에는 주석단까지 이제 갔거든요. 사실 군 외교, 사회 부분을 다 관할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군에는 특히나 많이 등장을 해서 군부에서 김주혜를 상급자처럼 인식하고 하는 인식의 조성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고려한다면 사실 지금 갑자기 열병식에 김주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의구심이 더 많아지는 상황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주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 김주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위치할 때 그 자리 배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2월에는 처음에 등장을 했고 2023년 9월에는 뭐 주석단에 배치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좀 더 권력의 중심지로 가는 위치다. 그러면 김주혜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하기 위한 이 어떤 그 세습 과정에서의 템포가 단계적으로 갈지 좀 속도감 있게 갈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해봐야 할 장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신형 ICBM 화성 20형을 비롯해서 새로운 무기가 공개될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열병식 자체가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좀 핵심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은 미국의 그 어떤 미국을 이제 위협하거나 겨냥하는 메시지. 그래서 사실은 북미 회담에서 레버리지를 높여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화성 20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다음에 전략 핵 잠수함이죠. 전략 핵 잠수함을 지금 이제 전력화하기 위해서 여러 로드맵을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SLBM 이거 두 가지를 이제 현실한다면 대미 전략 레버리지 측면에서 미국과 경쟁 혹은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라고 하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많이 공개했는데 최근 드론 협력이 러시아하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 드론 수준으로 만들어진 게 있냐. 그걸 이제 놓고 보면 대미 혹은 대동북아 대상으로 한 무기 이제 등장이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가는 게 이제 더 이상 거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므로써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도 비핵화 말만 안 하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좀 더 공고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단지 핵 보유국을 넘어서 핵무기 군사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전력 통합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무기를 통합하는 게 CNI로 해서 하고 있는데 북한판 CNI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방발전 2025를 하면서 최현함도 방문했거든요. 예. 그래서 핵무기 군사화 포석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열병식 무게가 공개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열병식 아주 다각도로 전망해 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길조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